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튀르키예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주도로 이루어진 유력 야권 대선 주자 체포 때문인데요. 자, 중대한 민주주의 기로에 선 튀르키예 상황 1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미국으로 갑니다. 트럼프의 무분별한 이민자 추방 명령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역시 법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맞받아치고 있는데요. 행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격화되는 미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3월 30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엔 뉴스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장휘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개건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영미 PD 대표께서 상을 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상 타셨습니까? 엠네스티 언론상 탔어요. 오, 어떤 건으로요? 저번에 우크라이나? 요번 우크라이나 아니고 저번 우크라이나. 오,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 상을 타셨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쏘셔야 합니다. 상금이 없어요. 명예만 가득합니다. 사비로 내셔야지 지금. 가문의 영광 좀 족보에 올라갈 일이 생겼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네, 한턱 쏘셔야 되고. 네. 네라고 했습니다. 네. 네. 자, 빨리네요. 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튀르키예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튀르키예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체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체포된 사람이 26일 기준으로 1,800명이 넘었으니까 현재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의 시장이 이마모올루라는 사람인데 현재 야당인 공화인민당의 주요 인사고요. 오랫동안 에르도안 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정적으로 꼽혀왔던 인물인데 이 이마모올루 시장이 23일에 부정부패 그리고 테러단체 지원 혐의로 체포가 됐고 지금 거리로 나온 시위대에는 이마모올루 시장에 대한 체포가 실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체포다 이렇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 시위가 좀 이전과 좀 다른 뭐 특별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번 시위가 좀 다른 게 전에도 이제 그 튀르키예에서는 여러 시위가 일어났고 그랬지만 지금 튀르키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것까지 합쳐져서 시위대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모올루 이스탄불 시장은 말하자면 이제 차기 대권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사람이라서 작년 총선에 그 지금 에르도안의 정적인 야당이 굉장히 압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르도안 자신도 이스탄불 시장이었었기 때문에 이스탄불 시장이면 차기 대권 대통령도 될 수 있다라는 거의 뭐 보증수표 같은 자리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야권에 뭉쳐서 지금 계속 이분을 이제 다음 차기 에르도안 대통령을 대체하는 인물로 지금 다 마음속으로 꼽고 있는데 갑자기 반부패. 그 사실 이스탄불 시장이면 거의 그 나라에서 제일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잡아가니까 아니 저런 사람도 잡아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다 잡혀가겠네 이런 위협도 좀 느꼈고요. 에르도안의 지금 독재 정치가 지금 22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끝내지 않으면 계속 에르도안의 통치하에 독재 체제로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걸 너무 확실하게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대규모로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이 시위대 이번 시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시위대 연령층이라고 보여지는데 거리로 나온 시위대 대부분이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력의 유장 기간이 22년이니까 사실상 지금 시위대에 나오는 사람들은 에르도안의
그 지배 시대를 겪어왔던 평생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리에 나와서 자신들의 직접 지도자를 선출하고 싶고 지도자를 직접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아무튼 근데 혐의는 반부패 혐의? 네, 그렇죠. 반부패 테러 조직과 연계 혐의요. 네, 테러 그러니까 조직을 지원한 혐의. 쿠르드 반군 반군. PKK랑 같이 뭐 접촉을 하고 지원을 했다는 혐의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기소를 할지 안 할지 아직 확실하지 그렇죠.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하고 볼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쉽게 하면 근데 이제 그거는 그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일 뿐이고 이제 그 웃자란 싹을 그냥 밟아버리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마모울루 시장이 이스탄불 대학을 나왔는데 그 중간에 다른 대학 다니다 편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스탄불 대학에서 편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18일 날 그 졸업 취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터키에서는 공직의 그 대통령 출마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력사항이 학력사항이 반드시 있어서 대졸이어야 돼. 대졸이 지금 그거에 걸려서 출마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아니 얘기도 편입을 나오고 언제 있어요. 했는데? 지금 이 사람 54세니까 뭐 한 그 30년 전 얘기죠. 30년 전 이야기죠. 예. 뭐 학적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로 나와서 에르도안에 그러니까 바로 맞서지 않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본인은 고졸이 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분이 대선에 나가기에는 에르도안하고 한판 승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마몰루 시장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전에 에르도안의 평생의 숙적은 더 오리지널인 적이 계세요. 굴렌이라고. 네. 근데 이 굴렌은 자기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은 거죠. 이 에르도안이랑 같이 맞서다가는. 근데 사실 둘이 엄청난 베프였어요. 그 굴렌은 성직자 출신이기도 하고 둘이 정치적 동반자 이렇게 옛날 사진 보면 둘이 막 서로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이렇게 보고 웃는 사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굴렌이 나의 정적이 된다 싶으니까 이제 그거 맞서다가 못 살겠다 나는 이제 에르도안하고 같이 맞서다가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그 굴렌을 적으로 두고 예를 들어서 뭐 테러 조직과 연계, 뭐 반정부 막 여러 가지 프레임을 갖다가 씌우는 상대가 있었는데 굴렌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상대가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마모울루가 이제 북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쉽게 말해서 적의 구도를 만들어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부든 외부든 적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죠? 내부의 적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또 새로운 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위가 격화되다 보니까 시위를 지금 엄청 강경진압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800명 이상이 지금 체포가 됐는데 지금 튀르키예 당국 입장은 이렇게 체포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제 그 이마몰루 시장이랑 연계관계에 있었던 테러 조직의 조직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위대 상당수가 학생들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그 주장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시위 현장에서 언론인에 대한 구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베트남 전쟁 때나 혹은 우리나라 6.25 때 이렇게 보면 그 외신 기자들이 들어와서 찍은 사진들이 특히 더 적나라하고 굉장히 현장 상황을 잘 담고 있잖아요. 우리 광주항쟁만 하더라도 그렇죠. 이 튀르키예도 그런 사진들이 역사에 남을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게티 이미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그 깜깜한 밤에 시위대 이제 한 명이 후추 스프레이를 맞으면서 나아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정말 와 영화도 이렇게 찍으라고 해도 못 찍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특히 사진 기자들이 많이 구금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영상이나 사진이 좀 조작이 어렵고 이게 너무 한꺼번에 이게 너무 강렬한 그런 인상을 남겨주다 보니까 당국이 이제 사태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사진 기자들을 특히 더 노리고 있다라는 그러면 얘기들이 또 나오죠. 국제사회를 또 그만큼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다들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시위대가 다 젊은 사람들이 때문에 그렇네. 이 의미가 SNS에 없어요. 다 나가요. 그러니까 잘 찍은 사진은 안 나가지만 시위 장면 그림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저 되게 이거 보고 웃겼거든요. 그렇네. 사진 기자를 막는다고 시민을 막을 수는 없는데 근데 뭐 시위 현장에서 그 소셜 미디어를 통제하거나 이런
정황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과거부터 소셜 미디어를 이제 통제하기 위한 시도를 많이 했는데 2020년에 소셜 미디어법을 만들면서 국제 플랫폼들한테 현지 사무소를 만들어라고 튀르키예에 그 사무소를 만들고 정부가 하는 통제에 적극 협조를 하라 하지 않으면 뭐 벌금을 낸다든지 트래픽 속도를 제한한다든지 뭐 광고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제한을 하겠다는 법을 만들고요. 2022년에는 허위정보 유포 금지법을 만들어서 그 정부가 가짜뉴스라고 판단을 내리면 공익에 위험한 가짜뉴스라고 하면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이런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이제 주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뭐 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뭐 한편으로는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저항을 하는 듯 보이지만 대부분 그 정부가 요청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이것도 국제사회에서 이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사실은 이 말을 따르는 것은 오히려 이런 통제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럼 이제 배경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송현석 기자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주로 학생들이 주축이다. 네. 시위대가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 그럼 읽어낼 수 있는 이 시위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 22년간 이 권력을 유지해 오면서 사실 경제는 오락가락했어요. 좋아진 시기도 분명히 있었고요. 뭐 직전까지는 사실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또 나빠진 시기도 있었고 경제는 오락가락했는데 기본적으로 꾸준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SNS라든지 언론의 자유가 축소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2017년에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본인이 계속 개헌을 하면서 본인의 장기 집권을 위한 어떤 가도를 계속 만들어 왔던 정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당연히 튀르키예는 에르도안의 독재 정치 하에 있는 나라가 될 것이고 이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지금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2028년이죠. 28년이나 뭐 27, 8년에 조기 대선이 있어야 에르도안이 그 다음 정권을 더 가져갈 수 있거든요. 현행법상 그게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에르도안은 그 전에 개헌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이마모르 시장에 대한 체포에 항의하는 것이 굉장히 유일한 어떤 기회다라고 보는 거죠.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지금 터키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7, 80년대에 학생 운동이 이제 주도를 했던 어떤 민주화 시위 이런 거고 양상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한편으로 비슷하기도 한데 지금 이제 튀르키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저희에게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튀르키예의 어떤 그런 에르도안의 통치 체제를 그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얻은 권위주의라고 이제 분류를 하면서 겉으로는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합법적인 지금 사실 이 그 이스탄불 시장 체포도 합법적인 틀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지금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겉으로는 합법적인 표피를 가지면서 실제로는 권위주의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터키는 이 에르도안이 어떤 자기가 그 이슬람적인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되게 포퓰리스트적인 선거 공약들로 등장해서 사실 여전히 이런 지금 시위가 한편으로 격화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또 국민들의 지지도 여전히 높은 편에 있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은 저희 그 80년대처럼 그냥 이렇게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가 폭력으로 그냥 그 시민들을 억압하는 이런 저항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그 민주주의를 가장한 권위주의 정부에서 이런 시민들의 저항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어떤 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요즘 학계에서 이제 아노크라시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쓰던데, 그러니까 형식은 민주주의인데 내용은 권위주의인. 근데 이게 좀 세계적인 현상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튀르키예에서는 한 사례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색깔로 빠지겠지만 왜 이런 현상이 최근 들어 두드러진다고 생각하세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내부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터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오래된 문제이긴 한데 지금 그 야당 같은 경우에는 세속주의 정당이거든요. 그 케말 파샤 때부터 있었던 세속주의 정당이고
그러니까 이런 근대적인 변화, 새로운 변화에 한편으로 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저항하는 사람들의 그 열망을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체제를 그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리의 정신을 해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뭐 이민자들을 받으면서 우리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뭉쳐야 된다. 이런 자기 그 개인의 어떤 능력에 기반한 네네. 그런 권위주의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세계화의 움직임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자신의 이득을 최대하기 위한 이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어떤 포퓰리즘이 어떤 그 극성을 부리는 거는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나타나는데 그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권력을 쥐면은 그 다음에는 권위주의형 리더를 이제 그렇습니다. 바꿔가는 이 양상 이게 이제 아노크라시가 좀 예.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배경에 이제 이게 좀 작동하고 있다. 에르도안도 마찬가지인 거고.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는 아니 근데 사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의 현행법상 더 이상 이제 대통령을 못 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고를 해서 계속 연장해서 뭐 한 10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아니 뭐 그런 식의 방식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삼성계원이 있었고 뭐 유신계원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법은 뜯어 고치면 돼. 그냥 내가 대통령 하고 맞아요. 싶어. 그래서 이거예요. 이게 이 튀르키예의 현재 사례가 저는 굉장히 조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여지는 게 사실 이전에 우리가 봐왔던 권위주의라고 기존의 권위주의라고 하면은 대체로 아주 그냥 한 사람의 독재자가 뭐 법 이런 체계 없이 그냥 무조건 권력을 잡고 휘두른 거였다면 지금 튀르키예의 권위주의는 굉장히 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가는 권위주의예요. 헌법의 탈을 쓴. 겉처럼 네. 보이게 하는 보이게.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이 딱 그 성공한 사례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거를 인정하는 이 국민들이 또 있는 거예요. 네. 이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권위주의를 인정한다. 그렇다 보니까 튀르키예 사례는 굉장히 조금 눈에 띌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국제사회에서도 사실 튀르키예가 굉장히 조금 독특한 위치에 있거든요. 예컨대 러시아하고는 또 굉장히 친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속칭 이제 광파는 그런 입장 아니었나요? 맞아요. 광판 입장이었죠. 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한참 이 전쟁이 진행 중이다 2023년에 이제 튀르키예가 그때 대선을 치렀는데 당시에 에르도안이 대통령이 안 될까 봐 엄청나게 노심초사한 게 푸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튀르키예는 또 나토 국가란 말이에요. 나토 회원국이니까 나토 안에서는 그래서 2단화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근데 튀르키예를 나토가 또 내쫓거나 홀대하기가 어려운 게 또 군사력이 너무 좋아요. 실질적으로 유럽 나토 국가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튀르키예 도움 없이는 움직이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계속 발을 빼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튀르키예라도 있어줘야 이 군사력이 있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튀르키예를 나토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친하잖아요. 우리 소울메이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극받았어요, 이제. 미국이나 나토는 에르도안 파이팅 뭐 이런 겁니까 입장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유럽은 애매해. 뭐라고 때릴 수도 없고 칭찬할 수도 없어. 근데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뭘 하기가 비난할 어려운 거야. 잘한다는 아니지만 저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다. 내정 간섭이니까 안 못한다. 비난할 거리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근데 있죠. 아까 송 기자 그랬잖아요. 에르도안이 그 권력 잡은 게 22년 됐다고요? 네. 네. 아니 총리 시절까지 합쳐서. 화문은 11홍이요. 달도 잠은 기운다고. 네. 건불 10년인데 건불 20년도 넘은 거네 지금. 그렇죠. 근데 건강도 좋으세요. 네, 건강 이상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좀씩 있고요. 하다못해 트럼프 대통령도 있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건강.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튀르키예는? 결국은? 지금 일단은 경제가 제일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결과에. 왜냐하면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도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혀서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고금리 정책을 썼다가 또 경제가 이제 폭망했죠. 폭망을 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굉장히 힘들었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게 또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세계 금융시장은 튀르키예는 이제 다시 회복의 여지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돌아오고 있는 시점에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이마모울루 시장을 이렇게 쳐내면서 다시 한번 와장창창 된 거죠. 네, 무너지게 된 근데 거죠. 사실 그것도 반짝 좋았던 것도 코로나 다음에 관광 수익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이제 보복 관광 하듯이 터키가 어쩌다 보니 운때가 맞았던 거예요. 근데 에르도안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과시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마모울루 시장을 체포함으로써 튀르키예 증시가 완전 폭락을 했는데 총 98조 원이 증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다 떠나고 빠져나간 거죠. 2008년 세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이 에르도안 정부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 경제는 얼마든지 내버려 둘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화나는 게 그거래요. 어저께도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느끼지만 물가 오르는 그 자체가 피부과로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와 봐라. 오늘 빵값이 내일 3배가 돼 있어. 이거 그러면 열받지 않니? 라고 하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걸 불사하고서라도 다음 대권을 쥐고 싶은 포석을 깔고 싶은 거죠. 에르도안이 뭘 모르는 것 같은데 배고픔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얘기인데 그죠? 결국은 다 먹고 사니즘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뭐 현재 지금 진행형이니까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국이 혼미하다. 이 상황 좀 점검하는 걸로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요일 코너 GB타임즈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 장휘 연세대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트럼프 참 많은 뉴스를 생산을 하고 있는 주인공인데 사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적성국 국민법이라는 법을 들고 나와서 이민자들을 지금 추방하고 있죠. 이게 18세기에 만들어진 법이고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가 3번 정도밖에 없는데 이게 미국 영토에 대한 침공이나 약탈적 침입이 있을 때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근데 정확히는 사실 이 법이 제정됐던 1790년대 후반에 미국하고 프랑스가 전쟁 위기까지 갔었고 당시에 미국은 이제 프랑스 편을 들 가능성이 이민자들을 겨냥해서 만든 게 이 적성국 국민법인데 이거를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이민자 상황이 미국에 대한 침략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법부 판단은 다른 거죠. 그래서 법에서 이제 사법부가 말하기를 법에서 말하는 이 침공은 이주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전시법을 근거로 해서 추방 명령을 내린 트럼프 행정부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미국하고 일본이 막 했던 태평양 전쟁 때 미국에 있던 어떤 일본인들을 막 격리하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도 혹시 이 법에 기초해서 맞습니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적용된 게 2차 세계대전 때거든요. 그게 이 법이었군요. 그럼. 네. 근데 지금 상황하고 이거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 법은 18세기에 맞았던 법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는 맞지도 않고 요즘같이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절이 아니라 18세기에는 배 타고 왔을 때 프랑스 편들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황당했던 거죠. 왜 우리나라에 관습 헌법도 있는데 관습 범죄인가 보죠. 이걸 들고 나올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인데 지금 대부분이 누구든 이거 갖다 프레임을 씌우면 언제든 추방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대한민국은 동맹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거 상관없어요. 지금 그럼 대한민국도 적성국이에요? 그러니까 적성국이라는 게 이 미국 국내 안에서 이제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정말로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주권만 가지고 있어도 언제든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계속 주는 거죠. 근데 한국도 뭐 예를 들어서 휴전선 가까이 살았다 얘가 미국 오기 전에 뭐 파주시나 뭐 어디 춘천시 살았다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이. 그래서 우리 한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도 지금 콜롬비아 대학
학생 한 명이 이제 가자 전쟁 반대 시위 나갔다가 영주권 취소되고 기숙사 압색 당하고 그래서 추방 위기가 지금 있는데 다행히 이제 사법부가 이건 제동을 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거는 뭐 누구든 미국 안에서 있는 이민자들은 이민 가정들은 누구든 씌울 수 있는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옛말에 엿장수 마음대로란 말 있잖아요. 그 미국이 엿장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혹시 비슷한 말이 있나요, 미국이? 저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신기원을 열고 있는 겁니까, 트럼프가? 예, 지금 근데 이 이민자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면은 미국이 점점 탈레반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탈레반하고 비슷해요. 그 일단 이제 트럼프가 인기를 얻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반이민 정책이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제도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다양한 인종을 추구하고 외국인들을 더 받고 뭐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런 거를 지금 다 없애고 정부의 시책에 따르지 않는 대학들의 그 지원금을 뭐 대폭 삭감하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탈레반 비슷한 거 같기도 하다. 예. 그래서 뭐 그 자기 태어난 성 그대로 뭐 예. 예를 들면 그 스포츠 경기에 나가야 된다. 예. 그리고 그 뭐 예를 들면 그 의료보험에서 의료 지원에서 그 예를 들면 성 전환 수술에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그런 돈을 다 깎고요. 그 대학들 돈 깎는 것도 되게 문제고 그 영주권자들 심지어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도 다른 정부 식재 꼭 적성법 국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그 한국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자 시위에 참여한 거거든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그랬더니 미국 내 반유대주의를 확산한다. 그래서 위험하다. 이런 명목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프랑스 과학전환을 입국하다 거부당했는데 거기 소셜 미디어에다 트럼프 욕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예. 이제 미국 취재 가려면 다 지우고 가셔야 돼요. 지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방송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 지금. 왜 또 저희 방송을 몰고 들어서 이제 또 트럼프 욕했지. 뭐 이렇게 될까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입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 적성국 국민법 이거 엄청 지금 그러면 아까 했던 불안한 법인 거죠. 엿장수 발언은 취소. 그러면 되는 거죠. 안 가실 거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국제선 비행기 타본 적이 없어서 저는 상관없어요. 저도 탈레반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 검사들이 줄사표 낸 적이 있고 저희가 다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법원이네요. 그러면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행정부에 속하는 법무부가 네. 사법부랑 법리를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그 판사가 어느 대통령 때 임명된 판사냐. 이거를 두고 그리고 판사의 개인적 정치 성향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두고 지금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그래서 또 주어를 안 쓰면 정확히 표기하지 않으면 이게 한국 얘기인지 미국 얘기인지 헷갈릴 수 있는. 진짜 헷갈려요. 네, 그런 굉장히 유사한 상황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이게- 얘기하고 헷갈리십니까?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해도 다 이해할 만큼. 근데 이제 다른 행정명령들이 이게 지금 문제가 사법부가 세냐. 그러니까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예. 미국의 사법부가 세냐 아니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세냐. 이 힘겨루기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건강한 방법이기도 한 건데 아까 일부에서 나왔던 뭐 트루키에 같은 건 이런 상황도 안 돼요. 근데 또 미국이니까 그래도 사법부가 행정명령과 맞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뭐 지금 현재 그 자유유럽 방송 자금 지원 중단,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법원이 트럼프에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궁금해요. 우리나라에 행정법원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개념은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사법부라 함은 그래도 자유와 민주주의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반 안에 만들어졌다라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법한 행정 조치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한국계 그 콜롬비아대 학생 같은 경우도 이 학생이 손을 들어준 거예요. 사법부에서는. 왜냐하면 법으로 이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누구나 결사 자유가 있고 나와서 시위할 자유가 있는데 얘 시위한 게 뭐가 문제인데 뭘 해도 이거는 적법한 거다라고 법원이 손을 딱 들어준 거죠. 예. 근데 이런 모습들이
트럼프의 폭주를 사법부가 좀 막아주고 있는 형태라서 그래도 미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모든 국가가 심지어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 이름에 있는 이란도 것처럼 민주주의예요. 네. 이란도. 모든 국가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근대 이전에는 민주주의를 대부분의 철학자나 정치학자들이 위험하고 나쁜 거라고 맞아요. 예,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건국 시기에도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미국의 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런 민주주의의 폭정이 우리의 정치 체제에 쉽게 침투하지 않고 이른바 다수의 복정. 그렇습니다.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은 의회도 상원 하원으로 구별돼 있어서 하원은 보다 직접적으로 민의를 반영한다면 상원은 원래는 투표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투표를 하지만 그 주마다 2명씩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은 하원에서 잘못 결정한 거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귀족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었고 또 연방제 유지의 필요성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대통령제는 직접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그러니까 군주는 하늘에서 권력을 위임받았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또 선출되지 않은 행정부를 지배하고 그리고 선출받지 않은 최고의 엘리트들인 사법부가 그 나머지 모두를 제어해서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건데 예. 그럼 여전히 이제 질문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인 정당성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선출받지 않은 권력들이 더 중요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논의는 아무래도 점점 더 민주적인 정당성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가능하면 민의가 더 반영되고 사법부도 가능하면 정치적인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예. 이제 문제는 저희 아까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민주주의 내에서 성장한 이런 합법성을 내세운 권위주의들이 등장할 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사법부가 여전히 존재하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그 제동을 걸 수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지금 튀르키예처럼 다시 시민들의 힘으로 그것들에 저항하고 그것들을 저지하려고 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민들의 저항은 오래 걸리고 희생도 많고 많죠. 예, 그러니까 바로 그 저지 힘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행정명령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의회는 좀 뭐 의석 분포도 있겠지만 거의 제동을 걸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사실상 사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어떤 그 권력을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행정명령이라는 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뭐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명령을 지금 사법부가 제어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미 트럼프 2기 들어와서 쏟아진 행정명령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리고 사법부가 이걸 다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이유도 있고 근데 그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 행정명령이라는 게 아주 완전 무결한 어떤 권력을 의미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는 이거를 완전 무결한 권력처럼 휘두르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때 그냥 놀고만 있지 않았을 거잖아요. 제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1기 때 행정부 사람들 다 불러 모아다가 내가 대통령 되면은 어떤 행정명령 할 거야. 이거를 지금 엄청나게 4년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교육 다 시켰어요? 네. 출범하자마자 2기가 출범하자마자 그 수많은 행정명령이 쏟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행정명령을 굉장히 남발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너무 100여 건이 넘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저도 잠깐 미국에도 민주당이 있었지. 이 생각을 도대체 얘네들 뭐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제 얘기고.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너무 많은 행정명령이 쏟아지다 보니까 민주당이 손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고 그래서 아까 민의를 말씀하셨는데 민의를 사실 밑에서부터 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위에서 이제 뭐 여당이면 여당, 뭐 야당이면 야당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이런 힘이 먼저 부딪혀 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밑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이 힘이 제고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단 그 다수석이 아니라서 힘든 점도 있고요. 그리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금 트럼프를 편들어서 판사 탄핵 막 추진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 오히려. 예,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오해입니다. 근데 예. 아니 근데 진짜 지금 가장 문제인 게 뭐냐면 트럼프 팬클럽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지지자들이 판사들 신변까지 이렇게 막 위협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아 몰라요, 저.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저도 이제 국제 뉴스를 계속하면서 그래도 미국이라면라고 믿는 어떤 이렇게 딱 스탠다드가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법부의 권위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네, 그렇죠. 근데 저 트럼프 지지자들이 뭐 협박 메시지를 담은 피자도 막 배달하고, 그러니까 판사들의 위치를 좌표를 다 찍어갖고 SNS에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트럼프 팬클럽 이 지지자들은 법원을 불신하고 있어요. 그렇죠. 얘들은 우리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다. 근데 법원 난입은 안 했죠. 근데 뭐 의회에 난입을 했어요. 국회도 의회를 안 입었죠. 네. 뭐 의회도 난입을 했는데 뭐 네. 법원은 또 여러 군데예요. 상징적으로 뭔가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다 하면 안 보니까 되지. 네. 판사들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이런 거에 내가 굴해야 되느냐, 아니면 진짜 법을 중심으로 내가 제대로 판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신변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에 굉장히 압박감이 드는 거죠. 아무튼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위협이 되니까. 진행 상황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행정 명령을 하니까 판사들이 일단 제동은 걸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네 하고 넘어갈 트럼프는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 막 해갖고 야 판사 탄핵해 해갖고 탄핵하고 있는 거 말고 또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트럼프가? 트럼프는 계속해서 그 행정명령을 쏟아내면서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사법부랑 그 민주당 쪽에서 손을 못 쓰게,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전법을 계속 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그 지지자들을 믿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왜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사법 체계를 불신하느냐. 트럼프가 이제 2기 행정부 들어오기 전에 4년 동안 사실 대선에 나오냐 못 나오냐를 두고 다퉜던 거는 결국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고, 아,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지지자들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사법부에서 이거를 계속 지금 재판을 걸고 있어서 대선에 나오네 못 나오네 얘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엄청난 그런 불만과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지자들의 심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내에서도 미국 안에서도 지금 특히 불법 이민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반반이에요. 이런 식으로 강제로 내쫓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이나 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뭔가 행정명령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불법 이민자의 그러니까 이민의 정책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거를 합법을 넘어서 뭔가 다른 꼼수를 서서 해도 된다라는 데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퓰리즘 정권에서는 극렬 지지자들뿐만이 아니고 또 예를 들면 전체 여론을 보면 반보다 조금 높거나 반 정도가 되지만 맞아요. 공화당 지지자들만 보면 거의 70% 80%가 넘어요. 그런 트럼프가 내세운 아까 얘기했던 DEI 반대라든지 반이민 정책 같은데 지지하는 사람들이 7, 80%고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일부 정책에서는 3, 40%가 그중에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쟤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저게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옳아. 그러니까 공화당 그 당내에서도 계속해서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고 네.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치가 한번 형성되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그 방향을 되돌리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알겠습니다. 되는 결국은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 사법부 간의 갈등과 그 대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지금 귀결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은 임기 동안에는 아마 이런 식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겠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모든 행정명령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상 사법부가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그 제동에 대한 이유를 근거를 대야 되는데 사법부가 이게 굉장히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한동안은 적어도 트럼프가 임기 중간 선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역시
역시 중간 선거군요. 네, 중간 선거까지는 네. 뭐 근데 네. 이 지금 상황이 미국이 이런 상황인 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민주주의의 그 원칙이란 삼권 분립이거든요. 이 힘이라는 걸 한 사람에게 기울었을 때 신이 아닌다면서야 인간은 그 권력을 남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힘을 이렇게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권위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독재로 가는 게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우리 과거 역사에서 봤듯이 독재 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약한 사람부터 희생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막고자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시켜온 시스템인데 만약에 사법 체계가 미국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그 대명사 자체도 흔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국이 보여주는 모습은 과거의 그 어떤 뭐 돈 원조 국가니 뭐 이런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근데 보여집니다. 그 전 단계에서 나타날 현상이 지금 트럼프 어떤 지지층이 또 어떤 사법부를 공격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이른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뭘로 가냐면 옳건 그르거나 사법에 대한 신뢰의 어떤 훼손으로 가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정치,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아니고 정치의 사법화를 이야기했을 때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영 논리에 빠져서 고소를 남발하고 또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죠. 정치의 사법화라는 거에 대해서. 네.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사법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공식적인 분쟁 자체는 해소가 될 수 있겠으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갈등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거다 보니까 양측에서 서로 이해하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어떤 갈등의 게이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반발하는 심리가 커질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정치를 사법화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 해결은 너무 간단합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누가 하나요? 정치권이 합니다. 그게 사실 제일 큰 문제고 이 정치의 사법화가 나쁘다고 해서 이거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법을 이용해서 이거를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어떤 사안을 심판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제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트럼프 대통령.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의 사법화는 그냥 그 사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의 사법화뿐만이 아니라 사법을 이 개인화하고 무력화하려는 자체가 사실 가장 나쁜 거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 분립의 의미를 되새기면 사실 정치가 사법화될 일도 무력화될 일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인 건요.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권력자가 사법을 이렇게 무력화해가지고 자기가 권위주의를 정권을 막 이렇게 구축한다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더 많아요. 다행히. 그래서 브라질 보우소나루의 뭐 대법원 판결에 불복했는데 결국은 완전히 뭐 그 보우소나루의 완패로 돼버린다든가 또 과거에 이제 뭐 폴란드, 헝가리 사법개혁 이것도 쭉 보면 이 EU 법과 뭐 충돌하다 보니까 EU가 직접 제재도 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사법이 이긴다, 사법부가 이긴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고. 저 낙관적 전망. 아니 그게 원칙이니까 이게 이겨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과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독재 시대를 끝냈었던 거 과거 두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고 다 사법부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옳다라는 것들은 무의식 중에 다들 이해를 하는 거고 그 권위주의 정권의 가장 문제는 힘이 본인에게 있다고 믿는 그 착각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기 때문에 국민을 믿고 사법부가 가느냐 아니면 잠깐의 이제 그 시달리다가 저 금방 끝날 수 있는 권위주의 정권에 내가 충성을 하느냐 요 부분에서 사법부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좀 더 비관적인데 그 최근에 그 파시즘 전문가인 예일대 교수가 그 캐나다로 직장을 옮기겠다고 지금 그랬어요? 제이슨 스탠리라는 사람인데 네. 지금 미국은 파시즘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여기에 못 있겠다고 떠나고 있고. 근데 저기 캐나다로 옮겼는데 그 51번째 주되면 어떡해요? 그럼 또 망명해. 다시 딴 데로 뭐 어디로 가야 돼? 유럽으로 가야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그런 자기 정책을 따르지 않는 대학들의 예산을 다 끊어버리니까 되게 진보적인 학교 중에 하나인 미시간 주립대는 이제 주립대 중에서 그래도 가장 진보적인 학교 그리고 다양성 있는 학교였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거를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라고 꼬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이게 금권 정치라는 또 영화에 대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말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판사 탄핵 지지한 공화당 그 의원한테 이제 최고액을 기부했었더니 둘이 만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둘이 만나서 그 공화당 의원이 정말 이 테슬라처럼 좋은 차가 없다고 여러분들 테슬라 주식을 꼭 사야 된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주식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예. 그런 얘기를 더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그 권력기관들의 이런 그 싸움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고 거기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저는 사실 좀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이제 연례 보고서 나오는데 이제 올해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민주주의가 이제 어떤 후퇴 내지 퇴행한 현상이 좀 더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게 지금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현상인 것 같아요. 저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찌 본다면 같은 지금 증상을 앓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